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김용호입니다. 오늘부터는 각 회계 계정별로 어떠한 회계 계정이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회계 처리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 시작은 역시 제일 중요한 회계에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고 이와 관련된 회계 처리는 또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은 뭐 딱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지만은 예금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예금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즉시 사용이 가능한 금액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이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높아가지고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 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자산인데요. 그 유동성이 높다는 말은 쉽게 돈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회계에서 유동성이 높다고 하면은 현금이랑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그 금융상품의 가치가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펀드 있죠? 펀드도 금융상품인데 그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변동될 위험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 건 현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 현금 그 자체도 가치가 변동이 되지만 그거는 조금 예외로, 현금 자체의 가치가 변동이 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여기서 가치로 변동이란 거는 현금으로 전환돼서 현금으로 계측이 되는 가치가 변동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은 너무 얘기가 막 지엽적이 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만 이제 유동성이 높다는 거를 어떻게 구분하면 좋은지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는 유동성이 높다고 할 때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3개월 내로 얘를 현금화 시킬 수 있다 라고 하면은 현금성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의를 하실 게 이게 취득일로부터라는 거예요. 취득일. 이 현금성 자산하고 구별이 되는 그 두 가지 개념이 단기 투자 금융자산이랑 장기 투자 금융자산이 있어요. 얘네는 기점이 보고기간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12월 31일 날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거기에 얘를 어디다 표시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보고기간 말 12월 31일 날 시점으로 계산을 해서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면 단기로 보고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면 장기로 보는데, 투자 금융자산 내에서 단기냐 장기냐를 구분할 때는 그 시작하는 기산일이 보고기간 말이에요. 그런데 유동성이 높아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애들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거든요. 최초에 제가 어떤 자산을 취득을 했는데 얘가 만기가 1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고기간 말에 가보니까 한 10개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월 31일 날 입장에서는 만기가 2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3개월 미만이니까 얘를 현금성 자산으로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걔가 처음에 취득할 때는 1년짜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처음 취득한 일로부터는 12개월이니까 현금성 자산이라 할 수가 없고 투자 금융 자산으로 갔다가 거기서 뭐 장기냐 단기냐 여기를 볼 일이지, 한번 이걸 태생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태생인 자체가 처음에 취득할 때부터 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그 만기가 가까워져도 걔를 현금으로 보진 않아요. 대충 무슨 말씀인지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처음 취득한 날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날 기점으로.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지나면은 만기가 줄어들게 되겠지만, 아무리 걔가 만기가 줄어들어서 보고기간 말에 금방 현금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 최초 취득할 당시에 현금이 아니었으니까 현금성 자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느낌 오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일단 현금은 이제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나 주화를 말하는데, 유가증권하고 구별해서 이르는 말인 게,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게 현금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국채도 발행을 하고
그러한 거랑 구별해서 이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회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큰 자산이에요. 제가 유동성이 크다고 하면 현금이랑 관련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현금 그 자체니까 가장 유동성이 큰 것이죠. 이 현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통화는 유통화폐의 줄임말이고요. 통화폐인데 가운데 통화만 빼서 읽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돈입니다. 영어로 이제 currency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돈이에요. 뭐 딱히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를 막 학술적으로 정의하면 되게 어려운 말이 되는데요. 그냥 그 돈이 그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통화랑 거의 비슷한 게 통화 대용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각종 수표, 뭐 타인 발행 수표라든지 자기압 수표라든지 또 우편함도 있고 배당금 지급 통지서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현금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적으로는 수표는 현금으로 보겠다. 통화는 아니지만 현금으로 보겠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주의를 하실 때 이 선일자 수표라는 게 있거든요. 얘는 이름은 수표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음이니까 현금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선일자 수표가 뭐길래 어음이라고 하고 걘 현금이 아니라고 하냐라고 하면은 뒤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먼저 수표랑 어음이 뭐가 다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수표는 지급하는 수단이고요. 어음은 신용증권이라서 성격이 달라요. 수표는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단순히 지급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냥 내가 물건 값을 주는 수단.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거 예전에 계약을 할 때 뭐 한 아파트 한 10억 정도 한다라고 하면은 요즘에야 다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예전에는 직접 돈을 줬거든요. 지금이야 5만 원권도 있는데 옛날에는 만 원권밖에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막 9억, 10억을 만 원권으로 주려면은 정말 막 사과 박스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수표로 줬어요. 왜 수표로 줬냐?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현금이 너무 불편하니까 수표를 대신 준 거예요. 이 수표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어떤 편리함을 위한 방식인데 이 어음은 약간 좀 달라요. 이 둘의 가장 그 눈에 띄는 큰 차이는 바로 만기가 있냐 없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음은 만기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어음 끊으면서 만기가 3개월 뒤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3개월 뒤까지 돈 받으려면 기다려야 돼요. 근데 수표는 그런 게 아니죠. 수표는 다음날 바로 지급이 돼요. 보통 오늘 이거를 수표를 제시하면은 바로 입금은 안 되는데 다음날 정도 지급이 되니까 그 하루 정도는 무시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그 증권에 써있어야 만기라고 인식이 되거든요. 수표라서 하루 뒤에 지급되는 거는 뭐 그냥 이제 지급을 해도 괜찮은지 확인을 하려는 절차이지 그게 어떤 만기가 있는 건 아닌데 어음은 만기가 있어요. 만기까지 돈 준다는 사람 말을 믿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용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안 줄 수도 있는데 내가 돈을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니까 신용증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저 선일자 수표는요. 아직은 지급을 할 수 없는데 이 날짜가 지나면은 지급을 할 수 있다 라고 적어서 주는 수표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표를 들고 있어도 가가지고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수표에 써있는 일자까지 기다려야 현금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수표지만 결국에는 어음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만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거 회계 처리하실 때 수표니까 현금이네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어음이니까 뭐 매출 채권이나 이런 걸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거 함정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뭐 현금이라고 해서 뭐 별거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이게 회계를 공부하다 보면은 기본 상식으로 다른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다음으로 이제 요구불 예금을 보시자면 아까 이 현금성 자산에는 예금이 포함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예금 중에서 특히 요구불 예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이 요구불 예금이라는 것은 예금주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지불되는 예금을 말합니다. 요구를 하면 지불한다 그래서 요구불 예금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보통 예금하고 당좌 예금이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이 보통 예금은 가입 대상, 예치 금액, 예치 기간 및 입출금 등의 제한이 없어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구불 예금이에요.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는 일반적인 통장을 생각을 하시면은 그게 바로 보통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보통 예금은 유동성이 아주 높아요. 현금화를 바로바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은행에 가서 달라고 하면 되고 또 요즘에는 은행을 가지 않아도 텔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가능하죠. 심지어 카카오페이 이런 거 이용하면은 비밀번호만 치고 지문만 인식을 하면은 바로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으니까. 대신에 이자율이 낮은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유동성이 높은 대신에 이자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거의 이자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이자가 들어오는데 몇백 원씩 들어오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반면에 당좌 예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상거래를 할 때 지급 수단을 위해서 그 고안이 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보통 예금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금주가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수표나 약속 어음을 발행하는 요구불 예금을 말해요. 다만 저 밑에 가로치고 또는 당좌 대출 한도액이라 되어 있잖아요. 저 밑에서 따로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간에 예금주가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수표나 약속 어음을 발행하는 요구불 예금이라고 합니다. 수표나 약속 어음을 발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내가 있고 거래처가 있죠. 내가 거래처에 돈을 줄 때요. 만약에 보통 예금밖에 없다면은 내가 은행에 찾아가서 돈을 찾은 다음에 그 돈을 거래처한테 줘야 돼요. 즉 현금을 찾아서 현금을 줘야 되는 거죠. 귀찮잖아요. 특히 과거에는 은행을 꼭 가야만 돈 인출할 수 있었잖아요. 인터넷 뱅킹도 없고 막 이랬던 시절을 떠올리시면은 직접 내가 은행에 가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정말 귀찮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회계가 외국에서 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미국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피스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은행이 있지만은 막 시골이고 막 이래서 예를 들어 내가 농산물 판매하는 회사예요. 내 회사가 사무실이 시골에 있어요. 근데 은행이 차를 타고 막 2시간, 3시간 가야 은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매번 은행에 가서 돈 찾고 거래처에 돈 주고 막 이게 너무 귀찮잖아요. 안 그래요? 현금을 쓴다는 게 생각보다 귀찮은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서 택시를 타다 보면은 거스름돈 못 주겠다는 경우 되게 많은데 이제 그분들은 그 은행 시스템이 잘 돼 있지가 않아서 잔금을 그때그때 준비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잔금 못 거슬러 준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어떤 현금 거래의 번거로움을 나타내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택시만 해도 그렇게 불편한데 내가 상거래를 하면서 막 물건 주고 사고 파는 거를 굳이 내가 은행을 통해서만 현금을 직접 찾아가지고 주고 막 거스름돈 받고 이런다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래서 고안해낸 게 당좌예금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 먼저 내가 돈은요 은행에다 줘요. 그리고 당좌예금을 개설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당좌예금을 근거로 해가지고 수표랑 어음을 발행해서 거래처에 주는 거예요. 그럼 거래처가 그 수표랑 어음을 갖다가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서 거래처에 바로 돈을 주는 것이죠. 이때는 현금을 인출해서 줄 수도 있지만 현금을 그냥 이 자기 같은 은행이면 계좌로 송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는 여기 현금 왔다 현금 간다고 하지만은 현금이 가서 이 은행 안에서 주인 이름만 바꿔주면 되니까 실제로는 현금이 오고 가지 않으면서 현금이 오고 가는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실제로 현금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그 현금 다루는 일을 은행이 해주고요. 나랑 거래처는 현금을 쓰지를 않아요. 그냥 수표만 딱 끊어줘요. 제가 뭐 1억짜리를 샀어요. 돈을 줘야 되는데 거래처한테 그냥 1억짜리 수표를 끊어서 주는 거야. 그럼 거래처가 이제 돈 받으려고 그거 받아놨던 수표 다 모아놨다가 한 번에 가서 딱 띡 제시를 하면은 현금이 오는 것이죠. 대충 느낌이 오시죠? 저렇게 되면 현금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현금 편리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위험성도 상당히 줄어들어요. 현금을 내가 들고 다니다 도난당할 위험도 감소를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분들은 저 얘기를 들으면 약간 조금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니 수표를 발행을 받으려면 어차피 은행을 가야 되는데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기 말하는 수표라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수표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수표가 되게 상품권처럼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생긴 거 말고 백지수표라고 수표에 금액이 안 적혀 있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금액을 적고 사인해서 북 찢어가지고 주면은 그 받은 사람이 들고 와서 은행에 가면 당좌예금에서 돈이 나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수표책을 들고 다니면서 거래처랑 거래할 때 돈 줄 일이 있으면 그냥 적어서 사인하고 북 찢어가지고 주면은 결제를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편리하다고 할 수 있죠. 대충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별로 이게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인터넷 뱅킹이 있으니까 그냥 띠디디디 하면 되는데 예전에 수표랑 어음을 꼭 사용을 해야 될 당시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수표는 좀 그렇지만 어음 같은 경우에는 이 당좌예금을 이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특히 해외 업체랑 거래를 할 때 우리끼리야 뭐 인터넷 뱅킹하고 그러는데 국내 업체들끼리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해외랑 거래를 할 때는 어음을 끊어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아직도. 왜냐면은 뭐 어떻게 믿고 그 신용이 좀 없는데 거래처가 뭐 해외에 있고 뭐 이러면 좀 어렵잖아요. 그 거래처랑 신용을 기대하기는. 그런데 그 사이에다가 뭐 시티은행이라든지 스탠다드 차타드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은행을 가운데 끼면은 그 은행은 믿을만 하니까 그때는 이렇게 뭐 어음이 좀 오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대충 느낌 오시겠죠? 그래서 저게 완전 의미는
뭐 국내 업체들끼리의 상거래를 생각을 하면은 뭐 저런 막 굳이 귀찮게 저런 짓을 하나 싶기도 하지만은 그 해외 업체랑 거래할 때는 조금 의미가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표책을 상당히 잘 쓴다고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뭐 제가 거기서 일을 안 해봐서 그냥 듣기는 했는데 실제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당좌 예금이라는 구조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당좌 예금하고 그 관련된 개념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당좌 개설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당좌 예금 거래를 개시하면서 은행에 납부해야 되는 보증금이 있는데, 물론 나중에 이게 계좌를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죠. 이게 뭘 위한 거냐? 수표나 어음이 부도가 나면요, 그게 막 지급 정지가 되면서 막 은행들이 막 되게 귀찮아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수수료가 막 청구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종 수수료를 정산하기 위해서 좀 받아두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금액은 제가 알기로 그렇게 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00만 원 단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당좌예금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가지고 장기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장기금융자산 구분하는 그 기준이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이후라고 했잖아요. 만기가. 보통 당좌 예금을 한번 개설하고 나면 상당히 오랜 기간 쓰기 때문에 당연히 1년은 넘거든요. 회사가 문을 열어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은 계속 당좌 예금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보통은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얘를 장기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또 당좌 처리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이게 예금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거래를 하다 보면은 내가 한 넉넉 잡아서 한 5천만 원 예금을 시켜놨는데 금액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1원이라도 넘어가면은 바로 막 부도가 나고 이래야 되니까 너무 번거롭잖아요. 겨우 막 1원 때문에 막 부도 나고 이런 거에 너무 번거로우니까 약간은 그 버퍼를 둬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금액이 예금을 오버해도 봐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은행이랑 약속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급된 금액이 예치한 금액보다 커가지고 이게 잔액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에는 당좌 처리라고 해요. 금액이 플러스일 때는 당좌 예금이지만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당좌 차월이 됩니다. 이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으로 분류를 해요. 뭐 금방 갚을 거니까. 안 갚고 계속 갈 수도 있지만은 금액이 계속 변동되거든요. 계속 얘를 마이너스 둘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는 예치금을 넣어서 좀 채워놔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마이너스가 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분류를 합니다. 제가 여기 위에서 여기 예금주가 예금 잔액 또는 당좌 대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라고 했잖아요. 이 예금 잔액 또는 당좌 대출 한도액 범위 내에서라는 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뭐 한 1억까지 당좌 대출 한도액을 약정을 했잖아요. 그럼 1억까지는 마이너스가 나도 수표가 부도나지 않고 어음도 부도나지 않고 지급을 해줘요. 대신에 좀 나중에 채워놔야 되고 대충 느낌 오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냐? 당좌 예금이 있는 경우에 회계 처리 어떻게 하냐? 제가 지금까지 예시를 돈을 지급하는 걸로 했으니까 재고자산 사와서 돈 지급하는 걸로 예시를 드릴게요. 500원짜리를 사와서 돈을 지급을 하는데 당좌 예금으로 지급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할 때는 일단은 재고자산 500 잡고 차변에 재고자산이 생겼으니까 그럼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매입 채무 500을 잡아줍니다. 얘를 수표로 결제를 할 때는 차변에 매입 채무 500 잡아놨던 거 취소시키면서 당좌 예금 500을 빼줘요. 간단하죠?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니까 그냥 뭐 현금 빼주듯이 빼주면 돼요. 이걸 당좌 예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더라도 재무제표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한 줄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나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을 말을 합니다. 그 유동성이 높다는 것은 취득일로부터 보통 3개월 이내를 기점으로 하고요. 취득일이 아니라 보고기간 말로 따지는 것은 단기냐 장기냐 요 문제지 현금이냐 아니냐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종류에는 당연히 현금이 있고요. 현금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돈, 통화가 있고 또 수표나 뭐 우편한 같은 통화 대응 증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우편안이나 뭐 배당금 지급 통지서 이런 거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뭐 여러분들 거의 보실 일이 없을 테니까 그냥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를 검색해 보세요. 또 현금만 있는 건 아니고 현금성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요구불 예금이고, 요구불 예금 안에는 보통 예금이랑 당좌 예금이 있다. 보통 예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바로 그 통장이고, 당좌 예금은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현금이 오가는 게 귀찮으니까 만들어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당좌 예금을 개설을 해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수표나 뭐 어음을 발행을 하면 거래처가 받아서 은행에 가면 내 통장에 돈이 빠져나오고 이런 시스템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쉽나요 어렵나요? 만만하게 보고 들어오셨으면은 생각보다 내용이 많네 라고 생각을 드실 거고, 또 그렇다고 뭐 너무 이해가 안 될 정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잠시 머리 식힐 겸 광고 보고 오실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끝나면 참 좋은데 은행 계정 조정표는 좀 해야겠어요.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게 사실 지금 별로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시험에 나올 테니까, 이게 보통 당좌예금이랑 관련돼서 회사가 당좌예금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도중에 회사가 파악하고 있는 잔액이랑 은행이 파악하고 있는 잔액이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을 하고 올바르게 조정하기 위한 표인데요. 지금은 사실 별로 그렇게 모르겠어요. 이거를 실무에서 쓰는 거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심지어 인터넷 뱅킹이 되는 시대에 잘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뭔 소리냐 하나씩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이게 은행이 원인 제공해가지고 금액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첫 번째, 미지급 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가 이미 예금을 시켰어요. 근데 예금을 시켰는데 은행 직원이 아직 입금 처리를 못한 거야. 왜? 영업시간이 지나서. 그게 무슨 경우지? 막 상상이 안 되시죠? 네, 인터넷 뱅킹 시대에서는 다 옛날 얘기입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돈은 줬는데 은행 직원이 퇴근을 해버려가지고 입금 처리가 안 된 거야. 지금은 그냥 전산에서 자동으로 입금이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사람이 했어야 됐거든요. 지금 저희 공부하고 있는 책이나 뭐 이런 게 써진 게 인터넷도 없던 시절, 컴퓨터도 없던 시절 만들어진 얘기들이니까 대충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학교에서 대학에서 수업을 하는 대학 교수라면 이런 건 시험에 안 내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저걸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뭔 소리야 막 이렇게 볼 텐데, 지금 그냥 이렇게 핸드폰만 가지고 바로 입금을 하면 바로 입금이 되는 시대인데, 카카오페이로 막 엠빵도 되고 얼마나 좋은 시대인데 저런 거를 시험 문제 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시험 문제는 나올 테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우리 교수님이 옛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잘해서 문제를 푸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는데, 미지급 수표라는 게 있거든요. 회사가 이미 수표를 발행해가지고 거래처한테 교부를 한 거예요. 대금 지급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래처에서 아직 그 수표를 들고 은행에 가서 지급을 받아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거래처에서 수표를 지급 제시만 하면 언제든지 출금이 될 금액으로 뭐 미결제 수표, 기발행, 미인출 수표 뭐 등등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수표를 결제를 하면은 회계 처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래처 직원이 되게 뭐 귀찮아가지고 저거를 너무 오래 쌓아둔 거야. 바로바로 가서 은행에 가서 입금을 받아야 되는데 한 달, 두 달 썩혀 놓은 거죠. 거래처 직원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귀찮아가지고 은행 가기 싫어서. 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나는 회계 처리를 해가지고 당좌예금에서 잔액을 뺐는데 은행은 아직 거래처 직원이 와서 수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니까 돈 달라고 하니까 돈 안 줬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은행이 파악하고 있는 잔액이랑 회사가 파악하고 있는 잔액이 차이가 나겠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은행 측의 기록 오류.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냥 은행이 실수한 경우인데 옛날에는 다 사람이 수기로 하다 보니까 뭐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시절에 이러면 정말 큰일 나지 않아요? 이거 소송감 아닌가? 은행이 실수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은행이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말고도 회사가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미통지 입금. 이번엔 따로 내가 돈을 받는 입장이라고 해볼게요. 내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는 입장인데 그럼 거래처가 저한테 돈을 줘야겠죠? 그런데 거래처가 회사의 은행에다 입금을 했는데 회사가 아직 이를 통지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돈을 입금을 받았는데 옛날에는 인터넷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가서 통장 정리를 해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때까지는 내가 입금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을 테니까 아직 돈을 입금받았다고 회계 처리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입금이 됐으니까 입금됐다고 기록을 해놨고, 그러면 이제 양쪽이 확인하고 있는 잔액이 좀 달라지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인터넷 뱅킹 시대에서는 그냥 로그인만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라 다 옛날 얘기입니다. 하지만 뭐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교수님이 옛날 사람이니까. 미통지 출금. 자, 이것도 뭐 은행이 이자, 뭐 수수료 등의 이유로 출금을 해갔어요.
근데 회사가 아직 이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예요. 이것도 지금은 뭐 알림도 뜨잖아요. 통장에 돈 빠져나가면 막 알림이 떠요, 핸드폰에. 물론 근데 회사의 법인의 계좌를 뭐 내 개인 핸드폰에 알림을 뜨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로그인해서 찾아보면 바로바로 알지만 뭐 이것도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가끔 모를 수도 있겠어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부도 수표랑 뭐 부도음, 회사가 거래처한테 물건을 팔고 대금으로 수표랑 어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은행에 들어가서 지급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다음날 입금된다고 했잖아요. 수표는 보통 다음날 입금이 되는데 당연히 나는 입금이 될 줄 알고 수표를 받은 날부터 잔액에다 가산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부도가 나서 입금이 안 된 거야. 물론 입금이 안 되면은 은행에서 바로 알려줬겠지만 은행에서 알려주지 못했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파악이 안 됐으니까 난 입금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가산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부도가 나서 입금이 되지 않았으니까 은행이 파악하고 있는 잔액이랑 내가 파악하고 있는 잔액이 차이가 나겠죠? 네, 이런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회사 측의 기정 오류, 그냥 회사 직원이 실수한 거야. 뭐 숫자를 잘못 쳤다거나 이런 경우는 되게 흔합니다. 되게 이런 경우예요. 잔액이 차이가 안 나면 깜빡하고 뭐 회계 처리 안 하거나 뭐 금액을 다르게 썼거나 뭐 이런 경우예요. 근데 뭐 이런 경우는 흔하지만 그냥 뭐 회계팀장님한테 직원이 한번 혼나고 마는 거죠. 자, 이러한 각종 기타의 이유로 은행이 파악하고 있는 잔액이랑 내가 파악하고 있는 잔액이 차이가 나면 은행 계정 조정표란 걸 통해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한번 예시를 통해서 이걸 확인해 볼게요. 2019년 12월 31일 회사는 YK은행 당좌예금 계좌별 원장 잔액이 9만 원이었는데 YK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를 조회해보니까 당좌예금 잔액이 8만 5천 원인 거예요. 5천 원 차이가 나네요. 상사로부터 대차게 혼이 난 김대리는 이제 은행 계정 조정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거 실수할 수도 있지. 너무 혼내지 맙시다. 자, 아무튼 간에 이게 차이가 나는 원인을 파악을 해보니까 총 4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거래처에 발행한 수표 8,000원이 아직 미지급 수표로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거래처에다가 8,000원 수표를 끊어줬는데 이 거래처 직원이 얘를 끌어안고 있는 거죠. 빨리 은행에 가서 인출해 나가야 되는데 뭐 그래서 차이가 났어요. 두 번째, 은행이 이자를 4,000원 줬는데 김대리가 이거를 꼼꼼하게 확인을 안 해서 회계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몰랐던 거죠. 세 번째, 또 다른 거래처인 주식회사 무책임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 2만 원이 부도가 되었습니다. 이러면 진짜 답답하겠네요. 아무튼 간에 네 번째, 추심업체한테 추심해달라고 의뢰한 부실채권 3,000원이 추심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나 깜빡하고 회계 처리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4가지 경우가 있으면 아래처럼 은행 계정 조정표를 만들면은 잔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먼저 조정 전에는 은행이 파악한 금액, 즉 인터넷 뱅킹으로 내가 확인해 보니까 통장 잔액은 8만 5천 원이더라. 그거 내가 계정별 원장은 보니까 9만 원이던데 해서 이제 하나씩 적어볼게요. 일단 읽어. 거래처에 발행한 수표 8천 원이 미지급 수표로 남아있음. 일단 이거 은행 측 잔액에서 빼줘야겠죠? 뭐 우리 돈은 아니니까 대금 지급한 건데 그냥 단순히 저쪽에 안 찾아간 거잖아요. 자, 근데 이 경우에는 따로 특별히 그냥 은행 계정 조정표만 만들고 회계 처리는 하지 않아요. 회계 처리는 하지 않아요. 그냥 표만 만들고 마는 거예요. 이 회계 처리는 밑에 있는 얘네 3개 회사 측이 원인 제공해가지고 잔액이 차이 나는 경우만 회계 처리를 하고 이 은행 측은 은행이 해야겠죠? 우리가 하진 않습니다. 자, 다음. 이자 수익. 은행이 이자 4,000원 줬는데 내가 회계 처리를 못 해놓은 경우니까 이 경우에는 뭐 차변에 당좌예금 잡고 우측에다가 이자 수익 잡아놓으면 되겠죠? 해서 4,000원을 플러스를 합니다. 세 번째, 주식회사 무책임으로부터 받은 수표 2만 원이 부도된 거. 이거는 나는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돈이 들어온 건 아니니까 빼줘야 돼요. 그러면은 회계처는 어떻게 하냐? 차변에 매출채권 2만 원, 대변에 당좌예금 2만 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번째, 추심업체한테 의뢰한 부실채권 3,000원 추심되었는데 깜빡하고 회계 처리 안 했어. 이것도 회사 측 잔액에다 플러스를 시켜줘야겠죠? 회계 처리는 차변에 당좌예금 3,000원 적고요. 대변에 매출채권 3,000원 빼주면 돼요. 대손상각비 인식한 거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나중에 따로 매출채권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은행에서 8,000원 빼면은 77,000원이 되고 회사 측 잔액에서 4,000원 더하고 2만원 빼고 3,000원 더하면은 77,000원이 돼서 이 조정 후에는 잔액이 서로 일치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면은 은행 계정 조정표가 완성이 되면서 잔액이 차이나는 이유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아셨죠? 네, 오늘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에는 은행 계정 조정표도 좀 봤죠? 사실 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좀 더 다른 얘기를 하긴 해야 돼요. 경제학 수업 시간에 들어보셨을 텐데 뭐 은행에 가져가면 막 금으로 돌려주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 뭐 현금이란 무엇인가, 막 통화란 무엇인가 이런 말도 해야 되는데 하자면 할 수는 있지만은 오늘은 그냥 회계 처리하는데 회계에 필요한 부분만 딱 잘라서 얘기를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혹시 제 강의가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